네. 지금 그 채팅창으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네. 그 아까 이제 설명하실 때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 단계에서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어떤 부분의 규제가 완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시다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게, 기본적인 규제는, 기존과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임상 1상 끝나고 2상, 2상 끝나고 3상. 보통 거기 중간중간에 분석하고, 보고하고, 다시 또 임상 2상 승인 받고, 요런 시간들이 보통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시험만 하는 것도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교차해서 했던 거죠. 임상 1상이 끝나기 전에 임상 2상이 들어가고 임상 2상이 끝나기 전에 임상 3상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중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임상 시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이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그 동물 시험이나 이러한 것들이 보통 그 플랫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메르스 백신 개발을 위해서 그 세피에서 돈을 줘서 연구비를 줘서 메르스 백신 개발 플랫폼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mRNA 백신 같은 경우 그래서 이미 동물 실험도 했었고 독성 실험도 했었고 이런 것들 많이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동물 수를 줄여도 된다든지 독성 실험에서 어떤 거를 그냥 통과를 할 수 있었다든지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 백신이 이번에 빛을 발한 것이죠. 네. 네. 지금 이제 질문이 하나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시는데요. 질문하시기 전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이제 문선식 박사님께서 저술하신 그 사이언스 고전 책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미생물학자가 되셨는데 김순봉 님이 올리셨는데요. 미생물학자가 되시는데 자극을 주거나 혹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거나 아니면 강요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남다른 성장 배경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미생물학자 되시려고 혹은 바이러스 연구자가 되시려고 생각하셨는지 그렇게 강요하신 분이 있으신지 그게 좀 절대 궁금하다고 강요한 하시네요. 사람은 없고요. 네. 저는 부모님이나 이 가족들이 다 종교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 돌연변이죠. 어떻게 보면 과학자인 게. 저는 이제 과학을 좋아했고요. 과학을 좋아하긴 했는데 이제 미생물학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점수 맞춰 가서 들어갔던 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수님 한 분이 그 에이즈 백신을 만드신다는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되게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았고요. 에이즈 백신을 여기서 계신 교수님 만들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 백신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죠. 우리가 왜 뭐 백신을 만든다 그러면 대단한 뭐 파이저나 모더나 같은 큰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험실에서부터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것들 그런 걸 좀 그때 깨달았던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좀 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통해서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뭐 한타바이러스 얘기를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도서관에서 본 그런 그 이황 박사님이라고 한타바이러스들을 처음 발견하신 분인데 그분의 그런 책을 보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바이러스 학계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있어? 라는 거를 그때 또 알고 이런 분야도 재밌겠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 학이나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책이나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었죠. 결국에는 그런 책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이 질문 올려주신 분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유튜버 영상 만들기만 너무 빠져있다고, 그래서 아카데믹한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다고 하시는데, 심지어 문성신 선생님 후계자로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 아이를 잘 보시면 아이가 특별히 아이가 유튜버 영상을 만들 때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과 맞아요. 살짝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질문이 그, 올라오기 전에, 네. 네, 말씀하시면 그 됩니다. 이뮨이라는 책이 있는데 곧 이제 음. 한국에서도 번역돼서 6월쯤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명천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네네네. 그 맞죠? 네. 이뮨이라는 책을 잠깐만요. 제가
책을 지금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이뮨이라는 책이 사실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지은 책이에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뭐라죠? 그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영상을 자기가 막 만들다가 그거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엮은 거거든요. 이게 관심이 이제 과학 쪽에 돌리기 위해서 과학적인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든지 동영상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아이들과 이제 과학놀이를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과 과학놀이를 한 거를 영상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그 영상 만들기에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과학적인 놀이나 뭐 이런 활동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로 만드는 것도 또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쵸.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과학을 알리는 방법을 주로 책이나 강연으로 주로 했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혹은 만화를 그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맞아요. 쪽으로 네. 잘 이제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채팅창에 송영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그동안 뭐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끝난다고 해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뭔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도 아주 작은 거라도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있네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스피로버라는 책에서 보면 그게 한국말로 뭐였죠? 모든 전염 한국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에 보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한 전염병들이 인수공통 전염병의 모든 것들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그 인수공통 그러니까 동물의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기후 위기나 우리가 이제 그 과도한 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 바이러스가 숙주를 삼고 있는 동물들이 도시로 온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처럼 점점점 모기 서식지가 북반구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고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전염병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라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전염병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얼만큼 정확하게 이런 병에 대해서 알고 백신에 대해서 아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았고 안티백서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별해서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과 제대로 된 과학적인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그 문성치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데이비드 칸먼 교수의 스피로버는 우리나라에 이제 강민정 선생님 번역하셔서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딱 이만한 책이라서 딱 보시면은 좀,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번역도 잘하셨고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고, 내용이 그리고 꽤 흥미진진해요. 약간 맞아요, 탐정소설 읽는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되게 흥미진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이 질문하고 이제 송영님이 하신 질문에 조금 연관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백신 개발 과정에서 앞으로 나올 수도 있는 질병 X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토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질병 X라는 게 미지수잖아요. 어떤 건지 그쵸. 모르는 건데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 연구자들은요, 이 앞으로 질병 X의 그러니까 질병 X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또 바이러스나 아니면 그런 미생물 질환을 뭘로 보고서는 접근하고 계신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가장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동물에서부터 사람으로 넘어올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헬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한 삶의 그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도시화가 돼 있고 막 이런 것들뿐만 아니고 이제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지구 공동체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다 본인이 각자의 그런 위치에서 제대로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인수 공통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덜 일어난다고 보는 건데, 이제 자꾸 이제 인간이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동물들이 바이러스나 병원체들이 이제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오거나 이런 기회들을 늘려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인수공통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요. 다른 것보다 이제 호흡기 질환,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게 호흡기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종식될 수 있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빨리 퍼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사스, 메르스 같은 코로나 계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플루 백신, 독감 백신에 대해서도, 독감은 이제 언제든지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독감 백신에 대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호흡기 백신과 호흡기의 바이러스랑 그다음에 이 인수공통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기 매개, 지금 아까 지카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카나 뭐 치킨구니아, 웨스트나일, 댕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모기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의 서식지가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인간에게 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인간에게 좀 더 수월하게, 인간 사이에서 좀 더 수월하게 전염이 가능한, 즉 호흡기로 감염되는 그런 질환들이나, 이게 모기는 사실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 그렇죠. 모기들한테 물리는 걸 사실 100%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맞아요. 모기 몇 개 질환처럼 이렇게 인간이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사실 100% 차단할 수 없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질환이나, 근데 그 질환의 기원이 동물에게서 기원한 것들에 대한 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딱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컨테이전. 네. 사실 컨테이전 영화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너무 똑같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보고서 예측하고 만든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안 보셔서 한 번쯤 보시면 좋겠는데, 더 놀라운 건 이게 10년 전 영화라는 거예요. 코로나 나오기 맞아요. 전에 나온 영화인데도 네. 불구하고 동물에게서 어떻게 사람으로 옮겨왔는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을 하는지, 그런데 개발된 이후에 그 백신과 바이러스가 균등하게 퍼지지 않는 내용들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학자, 그리고 차별과 편견과 싸우는 과학자, 그리고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과학자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이제 아무래도 편견과 맞부딪히는 과학자 입장을 했을 때요. 이 책에서 보면 이제 여성, 그리고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과학자의 정체성과 함께 병행해서 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사실, 인간으로서 이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사실 너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엄마가 과학자인 경우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오셨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으신 것들이라든지 그 노하우는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학교처럼 실적을 많이 내야 되거나, 뭐 테뉴어가 되기 위해서 논문을 막 쏟아내야 된다거나, 뭐 학생을 관리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이렇게 심각하게 일을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그 시기를 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재미여성과학자협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여성 과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교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계신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 면면을 보고 제가 옆에서 지내보고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 양육 그 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제가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 출산 휴가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됐어요.